저는 은하그룹의 권도연 회장.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51의 인생은 숨쉬는 것만큼이나 치열한 전투의 연속이었죠. 잠자는 시간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더 익숙했던 제가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혼수 상태를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내 지연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어요. 저보다 6살 어렸던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아가씨 같았죠.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 눈을 마주치면 그녀의 시선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저를 향한 스킨십은 점점 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 어떤 재화보다도 정직한 법이죠. 저는 그 변화를 직감했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죽은 척 한번 해보자고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사실 저는 진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죠. 회복 속도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과 비서 민준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낸 주치의 상현 박사와 함께 치밀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집중 치료 중이다. 스스로 회복이 더딘 편이라 경과를 지켜보며 병원에 머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요. 그들은 제 계획에 완벽하게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활짝 열어 제 아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녀의 진심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했죠. 처음 며칠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연은 제 손을 잡고 여보, 제발 일어나 줘라고 속삭였습니다. 제 손등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훔치는 그녀의 모습에 솔직히 마음이 조금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오해한 건가? 그렇게 흔들리려던 찰나 병실 안으로 이상한 기척이 하나 스며들었습니다. 발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그리고 곧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 좀 오라고 했잖아. 여기 CCTV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는데 왜 또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당황한 듯 다급하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뒤로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진심 같았던 그 웃음소리.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의 조각들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보려고 이 작전을 시작했지. 그런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네. 그날 이후 병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빈번하게 전화를 걸었고 가끔은 제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잊은 사람처럼 그 남자에게 안 남긴다는 식의 말을 내뱉었죠.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 앞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그렇게 여기는 건 바로 의식 없는 저였던 겁니다. 그날 밤 간병인 정은이 조용히 다가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무게는 저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것도 전부 녹음됐습니다. 이제 슬슬 시작하셔야죠. 그 순간 제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제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될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병문 안을 왔다 가면
정은이 기록하던 메모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비서 민준의 표정에서도 더 이상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숨길 때 가장 조용해지는 법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거짓말을 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비서님, 정진우 부회장님께서 회장님, 유 원장 관련해서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병원 관계자도 아닌 중견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노트 안에는 유 원장 수정 요청서라는 단어가 아주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그 단어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내용은 이랬습니다. 환자가 장기 투병 중에 있으므로 기존 상속 지분을 재조정한다. 법률상 아내인 유지연에게 은하그룹 주식 전량을 이관한다. 기존 친족 및 재단에 대한 상속은 포기한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계획된 약탈 행위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지연과 진우가 주고받는 은밀한 대화를 들으면서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보고 나서야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이 여자 나를 없애고 싶어 하는구나.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병실에서 비서 민준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은밀했습니다. 민준 씨, 혹시 회장님이 회복되더라도 이사회는 제가 맡는 게 어떨까요? 요즘 회장님도 피곤해 하시고 이제 제 역할이 좀 커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저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으니까요. 민주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람 좋게 웃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서류 위에 작은 녹음기가 켜져 있었죠. 그 작은 기계가 모든 진실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안에는 낯선 남자의 향기가 번졌습니다. 며칠 전 병실 문 앞에서 들었던 바로 그 남자, 부회장 정진우였습니다. 민준이 이미 추적해 놓은 상태였죠. 그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아주 대놓고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이 병원은 공기도 왜 이렇게 무겁냐? 아, 맞다. 이따 5시에 결혼식장 계약하러 가는 거 잊지 마. 이제 슬슬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그 말 결혼식장. 그 순간 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상속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계약이라니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정말로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이미 그렇게 될 시나리오를 짜놓았다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병인 정은이 조용히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유지연 대표님께서 이혼 소송도 준비 중이래요. 의식 회복이 없다는 전제하에 유책 사유로 서류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정은의 손에는 작은 USB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연이 민준에게 한 말, 정진우와 병실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법무팀과 통화한 녹음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딱 하나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리고 진우는 그 틈 사이로 점점 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건 이 모든 병실 안의 대화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자신의 아내 유지연이 은밀히 손을 잡은 회사의 비서 민준에 의해 전송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죠.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사이 내 이름으로 된 유산은 말 그대로 수술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은하그룹 지분 37%, 개인의 부동산 자산 9건, 재단 및 문화사업 관련 현금 예금 수십억 원.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넘길 수 없었던 상속 권한 문서. 진우는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어느 날 진우의 목소리가 병실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과장, 그 서류 좀 다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회장님 상태가 완전하게 확정된 건 아니라서요. 법무팀장이 과장의 조심스러운 말에 진우는 슬쩍 눈을 흘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과장, 당신 지금 뭘 걱정하는 겁니까? 내가 내 상사 자산 정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 과장은 난처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게 상속 구도상 회장님이 유 원장을 직접 갱신하시지 않으면. 진우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잘랐습니다. 그럼 만들어야지 유 원장을. 회장님 지문도 찍혀 있는 거 갖고 있어요. 의식 없을 때 미리 받아둔 거. 그 순간 병실 옆 CCTV 사각지대 쪽에서 비서 민준의 손이 잠깐 움직였습니다. 작은 렌즈가 반짝하고 불을 켜며 그 대화를 녹화하기 시작했죠.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저에게 USB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외부 회의실 폴더. 거기엔 지연과 진우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사회는 언제 정리되는 거야? 지연의 조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나른하게 대답했습니다. 유 원장 정리되면 끝나. 그날 안에 재단 자산 빼서 당신 명의로 옮기고 나머지는 내가 이사회 회의 열어서 인사권 행사하면 돼. 지연은 흥분한 듯 되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 둘이서 이 회사를 갖는 거야? 까지게 될 거야? 그리고 진우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다신 깨어나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을 뜨고 싶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마주보며 그 입으로 그런 말을 했던 당신의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진심이 튀어나오는지, 그 속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제 병실 침대 옆에서 또다시 의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번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제 유언장이라며 직접 쓴 글들이 적혀 있었죠. 본인은 본인의 의지로 아내 유지연에게 은하그룹 경영권 및 지분을 전량 상속하며 이 결정을 본인 사후 누구도 번복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제가 수술 직전 찍었던 지문 부분을 오려붙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증거랍시고 갖다 쓸 생각이었던 겁니다. 진우는 그 노트를 비서 민준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끝내 돌아오지 못하시면 이거 언론 쪽에도 조금씩 흘려주세요. 우리 회사 후계 문제로 잡음 생기면 곤란하니까. 민준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회장님 뜻이 맞긴 하신가요? 진우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우린 부부였어요. 그 사람은 나만 믿었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그 오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연은 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우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연과 함께 웨딩샵에 들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예약된 파인일 호텔 식장, 드레스샵, 심지어 사회자까지 이미 섭외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죽는다는 전제, 그리고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남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 제 인생 전체를 훔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쯤이면 됐다. 내가 준비한 무대, 이제 막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니까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복수의 칼날은 이미 날카롭게 갈아져 있었고, 이제 그 칼날을 휘두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날 새벽 병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병인 정은이 CCTV를 잠시 꺼두는 사이 비서 민준이 조용히 들어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시간입니다. 움직이시죠?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몇 주 만이었죠. 전신이 무겁고 살갗은 차갑고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 자리를, 제 사람들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정은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고 저는 그 작은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분노로 벅찬 감정일 수도 있구나 하고요. 비밀 회복실은 병원 지하에 있는 VIP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철저히 외부와 차단돼 있었고 의료진도 극소수만 접근 가능한 곳이었죠. 그 안에는 모니터가 5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병실 CCTV, 복도, 주차장, 엘리베이터, 그리고 회의실을 비추고 있었죠. 민주는 태블릿과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기서 관찰하시죠. 모든 로그 파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연이 한 말, 진우가 제 침대 옆에서 했던 말, 그리고 제가 눈을 감은 채 들었던 모든 비수 같은 말들이 파일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파일명, 그 여잔 깨어나지 않을 거야. 파일명, 결혼식 날 맞춰 끝내자. 그 모든 말들이 이제 증거라는 이름이 되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첫 번째 작업은 유언장 무효화입니다. 법무법인의 회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공증본이 존재하니 위조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유지연 대표가 기자들에게 슬슬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흘리게 두세요. 입에 담은 말은 언젠가 죄가 되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쪽 인물들도 조용히 부회장님과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사망 처리될 경우를 대비해 그룹 경영권을 분할한다는 안건이 조율 중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회의 날짜 잡혔나요? 일주일 뒤입니다. 그 전에 공개할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는 누군가가 휠체어를 끌고 가고 있었죠. 햇빛이 그 등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게 꼭 제 다음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걷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며칠 뒤 비서 민주는 조용히 제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 확정됐습니다. 파인릴 호텔 17층 루비홀. 정진우 부회장과 유지연 씨,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이름은 위장되어 있지만 확인됐습니다. 결혼식? 제가 살아있는 상태로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다고요. 그 순간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였습니다. 그 사람이 감히 제 이름으로 유언장을 조작하고 제 자산을 훔치고
제가 살아있는데도 제 삶을 묻으려 했다는 그 죄를 세상에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를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민준이 가져온 작은 녹음기를 직접 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목소리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말보다는 증거가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숨도 쉬고 있고 심장도 뛰고 있고 기억도 선명하다. 내 인생을 훔치려는 자들아, 지금 내가 보고 있다. 결혼식장 이야기가 확정됐다는 말을 듣고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웃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이제야 진우의 모든 속셈이 완성됐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곧 제 작전이 완성됐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서 민준과 함께 비밀리에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의료진 몇 명만 알고 있었고 병원장도 철저히 보안 유지에 협조해 주었죠. 차량은 특수 제작된 뒷좌석 휠체어 전용 SUV였습니다. 선글라스와 모자, 그리고 목까지 올라오는 보호 마스크까지 착용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어야 했으니까요. 처음 도착한 곳은 은하그룹 본사 42층 회의실. 바로 한 주 뒤 예정된 긴급 이사회가 열릴 장소였습니다. 벽에는 그룹 창립일 역대 회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중 맨 마지막 사진 아래에는 빈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름 안 붙이신 이유 혹시 아세요? 민준이 물었을 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이걸 자기 걸로 만들고 싶었을 거야. 그 자리 자기 얼굴로 채우고 싶었겠지. 저는 그 벽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제 다리도 어깨도 그 어떤 지지대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병실에서 은밀하게 조작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권도연 회장의 공식 입장문이 영상으로 저장되어 있었죠. 영상은 병실에서 찍은 듯 보였지만 날짜와 시간은 조작되어 있었고 제 음성도 충분히 아프고 위태롭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의지로 내 아내 유지연에게 은하그룹의 경영을 위임하며 남은 시간은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 이 영상은 지연에게 보내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영상 하단에는 공식 유언장 수정 요청서도 첨부되어 있었고 그것을 본 지연은 그날 바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이 정신 차리신 건가요? 왜 그걸 저한테 직접 안 말씀하시는지.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연기 참 잘하더라고요. 마치 죄책감에 눈물이 맺힌 사람처럼. 그 영상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등장하기 전 그 사람들의 경계를 무디게 만들기 위한 함정이었죠. 영상이 퍼질 무렵 저는 이미 회의장 입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순간을 위해 설계된 시간차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은 술에 취해 내연남 진우에게 이런 말을 했죠. 이젠 끝났어. 그 남자 다시 못 일어나. 경영권도 이름도 다 내 거야. 그 목소리, 그 확신, 그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이제 지연 인생이 증거가 될 줄 그녀는 정말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은하그룹 임시 이사회. 임시의장 정진우는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그룹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저는 권도연 회장의 뜻을 이어 이 회사를 다음 단계로 이끌 자신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의실 끝쪽 스크린에 낯익은 영상 하나가 송출됐죠.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앞 모든 고개가 돌아갔고 진우의 얼굴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창백해졌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즈음이면 저는 직접 제 이름으로 모든 증거를 제출했을 겁니다. 아내 유지연 씨는 제 허락 없이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고 유 원장을 위조했으며 내연남과 함께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휠체어를 탄 채 은하그룹 본사 로비를 통과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제 입 앞에 들이밀어졌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던 건가요? 부인분의 반응 알고 계셨나요? 이건 연극이었습니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조용히 뱉었죠. 이 모든 건 그들이 만든 무대였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러 온 거고요. 토요일 오후 2시 55분 서울 한복판의 특급 호텔 파인힐 17층 루비홀은 시끌벅적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는 유명 인사들도 있었고 언론 관계자들도 여기저기 서성이더군요. 공식적인 청첩장은 돌리지 않았지만 대기업 은하그룹 관계자 프라이빗 웨딩이라는 소문만으로 결혼식장은 이미 뜨거운 취재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당연히 제 아내 지연이었죠. 그리고 신랑은 제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저를 밀어내며 웃던 남자 부회장 정진우였습니다. 그 시간 저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비서 민준과 함께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진주 귀걸이를 한 채 저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끝내야 할 곳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이 딩 소리와 함께 열렸고 저는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장은 이미 시작 직전이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연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고 진우는 턱시도를 입고 친한 하객들과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진우, 오늘 진짜 멋지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은하그룹 회장이 되시고 결혼도 하고 영화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인생이 절정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겠죠. 그때였습니다. 식장 입구 쪽에서 기자 하나가 무전기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왔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살짝 깜빡이더니 식장 스크린에 낯익은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숨이 조금 가쁘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선명했죠. 유지연 씨, 그리고 정진우 씨, 오늘 같은 날 제가 빠질 수 없겠죠?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믿지 못할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식장 문이 활짝 열렸고 저를 실은 휠체어가 조용히 천천히 식장 중앙을 향해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죽처럼 터졌고 사람들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엔 멍했고 곧 하얗게 질렸고 마지막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기다란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강렬하게 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결혼식은 무효입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제 아내는 여기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연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가담한 사람들 다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보안 요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진우는 마치 자기 인생이 화면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그 자리에서 중단됐고 영상 자료와 음성 녹취는 바로 언론사에 전달됐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폭주했고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에는 재벌 남편 생존, 혼수 위장 진실, 결혼식장, 복수국 같은 말들이 줄을 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원한 건 주목이 아니라 정의였으니까요. 그날 밤 파인힐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경찰이 누군가를 연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조 사기, 유언장 조작, 명예훼손, 강제 상속 시도. 진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명분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던 거겠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제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 사람은 무너졌고 이제 남은 건 저 자신을 마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진우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위조문서 작성, 재산 편취 공모, 유언장 조작, 명예훼손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되었고 언론은 연일 재벌가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그를 조명했죠. 법원은 1심에서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상속권과 경영권은 모두 박탈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빠르게 잊었고 포털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지는 데는 단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단 한 발자국도 병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는 없었지만 제 마음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거든요. 지연은 경찰 조사 후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위조 문서 사용과 사기, 유언장 위조, 내연남과의 재산 횡령 공모까지 5가지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제가 준 사랑이 아니라 제가 쥐고 있던 권력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짜로 그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미련과 분노가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비서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안에는 오래된 노트와 공증 서류가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작년 이맘때 회장님께서 남겨달라고 하셨던 자료입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진짜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 적어보겠다고 했던 그 노트였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 손글씨가 가득한 그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더는 회사와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다. 누군가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이름 하나로 살아가고 싶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남기고 갈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너무 오래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고요한 밤하늘을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결혼 반지 한 쌍이 있었고 아주 오래전 우리들이 처음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그때는 정말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법무팀이 제 뜻에 따라 모든 유산 정리를 마쳤습니다. 은하그룹의 운영은 재단 이사장에게 넘겨졌고 제가 가진 주식 일부는 청년 창업 지원 기금과 의료복지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더 이상 회장 명단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짧은 영상 하나를 남겼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긴 머리를 정갈하게 묶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겪은 이 모든 일은 누군가에게는 한편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살아있는 날들 전체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믿어야만 했던 관계. 그 끝에서 제가 발견한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지만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후 저는 병원장과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회복은 이미 끝났고 이제 그 병실에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휠체어를 밀고 나올 때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제 발자국 소리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가끔은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웃는 것을 보면 마음이 살짝 저리기도 했지만 그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누군가는 눈을 감고도 모든 것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강릉시 주문진읍의 작은 해안 마을에 내려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에 2번씩 산책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해가 뜰 때, 저녁에는 해가 질 무렵. 그 조용한 풍경 속에서 저는 매일같이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회장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수많은 사람 앞에 나서야 했던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료품 가게 주인이 또 실수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도연 씨.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 거죠? 그가 머쓱하게 덧붙였습니다. 그게 뉴스에서 너무 많이 봐서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돌았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아내의 재산 사기와 이중 생활을 밝혀냈다는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고 있었고 인터뷰 요청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제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조용히 숨쉬며 살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지연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그녀가 건넸던 첫 웃음,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날의 따뜻함, 그리고 그녀가 저를 떠나기로 결정했던 날의 차가운 눈빛. 모든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르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금의 슬픔, 그리고 아주 깊은 후회가 남았습니다. 왜 그때 나는 내 감정보다 그 사람의 말만 믿었을까? 왜 그때 내 마음에 생긴 균열을 그냥 넘겨버렸을까? 그러면서도 저는 그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더 단단해졌고 제가 저를 믿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이름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 하나가 다가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진짜로 죽은 척하고 있었어요? 진짜 무서웠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무섭긴 했지. 근데 가끔은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도 있단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누구도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저는 가끔 편지를 씁니다. 받을 사람은 없지만
그날그날 느낀 감정과 생각을 써서 책상 서랍에 고이 넣어두죠.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가 그것을 읽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저는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바닷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그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제 두 다리로 걷는 이 길이 지금은 세상 어떤 길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도, 그 시간도, 그 마음도.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서 조용히 저 자신으로 남았습니다. 봄이 오기 시작하던 3월 어느 날 저는 마을 도서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햇빛은 따뜻했고 바람은 아직 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책을 넘기다 말고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죠. 이제는 습관이 된 그 행동.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실감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마을 신문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 은하그룹 회장 도연, 조용히 마을 청소년 도서관 설립 후원. 이름은 남기지 않아. 아무도 제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그 도연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다그치거나 파고들지 않았고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도연 씨, 이번에 기증해 주신 책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 정말 좋아해요. 마을 도서관 사서가 웃으며 인사할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가볍고 따뜻하게 들린 적이 언제였을까요? 그전에는 늘 보도 자료 속 문장이었고 공식 발표 속 구절이었죠. 이제는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들렸습니다. 진심으로 가슴 한쪽을 톡하고 건드리는 말로요.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당에 나가 의자에 앉았고 무릎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저와 지연이 함께 찍힌 사진. 결혼 전 처음으로 함께 여행 갔을 때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사진 속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랬거든요. 진심이었고 순수했고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고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제가 채우고 있습니다. 마침내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회장도 아닌 채로 그냥 도연으로 살아가는 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허전했지만 그래도 이 삶이 제가 선택한 삶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씨, 혹시 아이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삶에 대해, 선택에 대해요. 그냥 들려주는 정도면 돼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또 꺼내야 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겪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도서관 작은 강의실. 아이들 몇 명이 앉아있는 앞에서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도연이에요. 오늘은 제가 살면서 배운 것 하나만 말해줄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올 땐 도망치지 말고 그냥 한 걸음 나아가세요. 도서관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마친 뒤 날밤 저는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지금 누구일까? 회장도 남편도 피해자도 아닌 그 어떤 역할도 붙지 않은 채의 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이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젠 알았거든요. 저는 살아있는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요. 이듬해 봄 저는 마을 청소년 센터에서 정식 강의를 맡았습니다.
주제는 삶의 선택과 회복. 제가 했던 거짓말, 그 거짓말로 본 진실, 사람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무너진 뒤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처음엔 아이들도 어리둥절해했지만 몇 주 지나자 하나둘씩 질문을 던졌고 저도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 선생님, 사람은 어떻게 누군가를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순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 없이도 웃을 수 있게 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저 자신을 자꾸 깎아내렸습니다. 사랑은 받아야 하고 버티면 지켜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랑은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일. 지연은 그걸 하지 못했고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저는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랍 속에 넣어뒀던 결혼 반지 한 쌍을 꺼냈습니다. 그 반지를 들고 저는 바닷가로 갔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모래가 발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반지 하나를 바다 쪽으로 던졌습니다. 휙! 작은 곡선을 그리며 멀리 날아가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제 손 안에 가만히 쥐었죠. 그 반지는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남긴 겁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 도연. 저는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유를 얻었고 배신이 남긴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았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마친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저로 남아 있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조금씩 따뜻해질 무렵 저는 작은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도착한 갈색 봉투. 발신인은 정진우 서울구치소였습니다. 한참을 손에 쥐고 망설였죠. 열어야 할까? 읽는 게 맞을까? 혹시 또 무너질까봐. 한동안 책상 위에 그냥 올려두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조용한 밤, 저는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딱 한 장짜리 편지였습니다. 흐트러진 손글씨, 삐뚤한 문장들, 그리고 그 사람 특유의 돌려 말하지 못하는 습관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참 오래도 기다렸겠다. 결국 너한테 미안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네. 내 욕심, 내 어리석음, 내 죄. 그게 너한테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다 망치고 나서야 말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믿어줬으면 좋겠어. 처음 널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다는 거. 저는 그 한 줄에서 그 사람의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냐고.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걸 끝낸 다음에야 그 말 한마디 남기면 다 되는 거냐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말 때문도 아니고 그 한 문장으로 과거가 되돌아오지도 않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그 말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편지를 다시 접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구치소로부터 한 통의 접견 요청이 도착했죠. 정진우 본인 접견 희망, 직계 가족 외에는 면회 불가, 긴급성 없음. 저는 그 문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고 그 틈으로 혼란과 망설임이 밀려들었죠. 하지만 저는 접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는 말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을 기억할 마지막 장면을 그날 결혼식장에 멈춰두기로 했거든요.
며칠 후 작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얀 페이지에 조용히 이렇게 적었죠. 나는 아직 흔들린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면 오늘도 괜찮다. 그날 이후로 그 편지는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조금은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냥 서로가 살아온 시간만큼 남은 상처를 각자의 방식으로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인생이겠죠.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나무들은 잎사귀를 바람에 흔들고 있었죠. 그런 평범한 날이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조용히 옷장을 열고 서울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은 재단의 초청 강연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재단은 제가 이름을 내걸지 않은 채 설립했던 곳.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생활 취약계층 지원을 돕는 단체로 자랐죠. 도연 이사님, 오늘은 꼭 좀 와주시면 좋겠어요. 수혜자 중 몇 분이 직접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몇 번이고 고사했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제가 남긴 일의 마지막 조각을 마주해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는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풍경이 지나가고 그 풍경 속에 예전에 제가 겹쳐 보였습니다. 악착같이 살던 그 시간, 숨 쉴 틈 없이 누군가를 믿고 또 믿음을 놓치고 다시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이 조용한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재단 로비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고 누군가는 제게 다가와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사님, 이건 제 첫 월급으로 준비한 겁니다. 장학금 아니었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했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이토록 따뜻한 일이었구나. 그간 제가 받은 말들 중 가장 단순하고도 뭉클한 고백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잠깐 괜찮으실까요? 단 한 줄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제 모든 것을 겪고 나신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건 뭔가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플래시도 카메라도 없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았거든요. 잠시 고민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혼자 걷는 걸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 기자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 안에서 제 표정은 참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역 플랫폼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차에 올랐고 창가 자리에 앉아 달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괜찮아. 그건 누가 들어주길 바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었죠. 그날은 참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도서관 강의가 있었고 점심에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된장찌개를 끓였죠. 오후에는 작은 화단에서 라벤더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하루에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 고급스러운 마감. 왼쪽 상단에는 대한민국 국회 문화복지위원회라는 문구.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국회 문화복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한 장짜리 편지와 인쇄된 행사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 은하그룹 회장이자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도연님께 본 위원회는 귀하의 진심 어린 기부와 조용한 실천에 감사를 표하며 시민 공로상 수여와 함께
특별 좌담회 연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조용히 쿵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단지 조용히 잊히고 싶었고 조용히 기억되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제가 꺼낸 조용한 이야기를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불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행사는 2주 뒤였고 전국 방송 중계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좌담회에는 사회적 기업 대표, 청년 창업가, 그리고 한 명의 심리학자까지 함께 한다고 적혀 있었죠. 민준에게 전화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나 이 자리에 나가야 할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며칠 뒤 수락 전화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고요. 제 이름은 단순히 도연한 사람으로 남겨주세요. 이전 직함이나 경력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말했습니다. 그 마음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행사 당일 저는 소박한 정장을 입고 천천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명도 카메라도 더는 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청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끝났다고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일이에요.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직 당신 이야기는 진행 중이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강당 안에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따뜻한 박수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조용히 제 안에서 뭔가가 한 번 더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도연 씨, 방송에서 봤어요. 정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셨더군요. 오래전 제가 회사를 그만두며 인연을 끊었던 후배였습니다. 진심인지 비즈니스인지 분간 안 가는 위로 끝에는 조심스러운 제안이 따라붙었죠. 혹시 당신 이야기로 책을 한 권 내보는 건 어때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다시 붙잡고 싶은 삶이 아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도록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시 세상 앞에 꺼내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조용히 저로만 살아도 되는 걸까? 그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기차 안에서 유난히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스쳐 지나가고 작은 정류장이 하나둘 지나가고 한참 뒤에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살아남으려고 했을까? 왜 혼수 상태인 척까지 하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려 했고, 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걸까? 기억을 더듬다 보니 어린 시절 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아주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남들보다 튀지도 않았고 늘 줄 서서 있는 아이들 틈에서 앞으로 나서기보다 뒤로 빠지기를 좋아했죠. 하지만 제 안에는 누구보다 강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공부도 일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 애써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노력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해 보여야 했고, 넘어지지 않아야 했고, 아파도 울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무너지면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시간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남이 저를 알아봐 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저만큼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마음을 몰라줘도 제가 저 자신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겠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아직 나야. 그 말들 덕분에 저는 무너지지 않았고 버려지지 않았고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 강의가 끝난 오후 아이 하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른이 되면 다들 그렇게 강해져요? 저는 그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야.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아프면서도 계속 살아가는 거야. 아이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다가 곧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볼게요. 계속 살아볼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 어떤 대기업 회장일 때보다 어떤 무대에 섰을 때보다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에게 처음으로 솔직했기 때문에 그날 아침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커튼이 크게 흔들리고 창틀 바람 소리가 길게 스며들었죠. 마을 어귀로 나가는 길, 저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우산 대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이 바람에 휘청거렸지만 끝끝내 뿌리째 뽑히지는 않더군요. 그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저런 존재일지 몰라. 휘청거릴 지언정 뿌리는 그 자리에 있는. 오후에는 도서관이 쉬는 날이라 저는 아무 약속 없이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작은 찻집에 들러 라벤더 차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 한 권을 펼쳤죠. 책 제목은 바람이 불 때 나를 지키는 법. 표지를 넘기기 전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 잔잔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여유로워서 읽는 책을 고르게 됐다는 제 안의 변화 때문이었겠죠. 책을 읽다 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회복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야. 그저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게 된 거지. 이전에는 늘 누군가가 저를 알아봐 주기를, 저를 안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 이제는 괜찮아. 너 참 대단하다. 찻집을 나서는 길, 저는 가게 주인이 걸어둔 메모 하나를 봤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도 당신은 그대로입니다. 참 별것 아닌 말인데 그 한 줄이 하루를 다 덮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가게 문을 닫고 나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닷가에 잠깐 들렀습니다. 해안 벤치에 앉아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역할도 벗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지금의 나. 이제는 바람에 흔들리는 들풀 같지만 그 뿌리는 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아온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 없이도 나는 여전히 나였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 소리도 없고 새 소리도 조용했죠. 저는 그 조용함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얼마나 단단한 평화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해안길을 걷고 도서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식료품 가게에서 파 2단을 사오고 저녁이면 작은 마당에 물을 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된다는 게 예전에는 지루하다고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지루함마저도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더 이상 폭풍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거든요. 어떤 날은 라디오에서 예전 그 사람과 함께 듣던 음악이 나옵니다. 그럴 때면 잠깐 멍해지긴 해요. 마치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음악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제가 지나온 시간의 한 조각일 뿐이고 그 기억 속에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여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기대에 목말랐던 사람이라는 것 뿐이죠. 저녁이 되면 가끔은 별을 바라보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들고 그 고요한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죠. 이젠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해명할 필요도 없고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말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가끔 도서관 아이들 중 누군가는 이렇게 묻곤 해요. 선생님, 이제 진짜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 대신 아이 얼굴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러곤 그냥 웃어줍니다. 진짜 행복이란 게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거든요. 어느 날 저는 바닷가에 앉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도 나를 다시 일으킨 사람도 결국은 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조용히 묻으며 이 한 줄을 노트 맨 끝에 적었습니다. 이제야 나로 살아가는 게 조금 익숙해졌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